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여러 차례 다룬 문제지만 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문제가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통상무역 문제죠. 한미 FTA 개정,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랫동안 공들여온 야심작입니다. 폐기부터 회유까지 다양한 말들이 오가는 이유기도 하겠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 협상의 판을 깔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챙길 건 챙겨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또 미국의 속내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긴 연휴, 여유로운 휴식을 가진 분들도 못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휴일을 잘 따를 수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 그럴 수 없는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이 중소 영세기업들은 늘 운영과 공장 유지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최첨단 기업들이나 할 법한 스마트 팩토리, 사실은 이런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중견기업이 이런 기술과 솔루션을 오랫동안 제공해 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추석 연휴 지나고 가을 맞이하는 다양한 정보들 오늘 마련해 드립니다. 2017년 10월 9일 소중한 한글날,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요즘처럼 외교, 안보, 경제 모두 시험대에 오른 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 FTA에 이어서 한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를 긴급 수입 제한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거센 공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들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죠. 또 안보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압박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해서 풀어가야 할까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해야 하고 설득을 구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인하대 대외부총장이시죠.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럴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휴 끝에 또 한미 FTA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압박 수위가 큰데요. 전면 개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할까요? 예, 물론 협상을 해봐야지 협상 범위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까지 운운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협상 범위가 좁아지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협상 테이블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도 한 달 정도 전에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미국은 통상 문제, 외교 안보와 동시에 협의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많은 기자들이 안경 이런 비유를 썼거든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논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보 문제에 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한반도 관련되는 문제는 물론 통상 문제는 미국의 USTR이라든가 상무부가 주관을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백악관의 안보 라인이 항상 개입을 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 이슈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한미 FTA 협상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어떤 협상 개정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보 라인에서 상당 부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라기보다는 국익 이런 느낌으로도 다가오는데 우리 정부는 좀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정부 조직도 좀 바꾸면서 시간을 끌겠다라고 했는데 정작은 미국이 세게 나오자 좀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 이런 비유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맥락을 읽어야 할까요, 교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한미 FTA의 그동안의 실적을 미국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협상 범위를 줄이는 게 좋았겠습니다만은 네네. 미국 측 입장을 아직도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통상 당국도
나중에 이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수세적으로 언론을 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협상 범위가 예를 들어서 50 같으면은 한 70, 80쯤 될 거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폐기론도 실존하는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국내적으로 일단은 뭐 좀 알려놔야지 국내 이해 조정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협상 범위를 좀 넓게 일부러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게 한미 간의 무역 문제지만 또 양국 내부 정서 혹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 정치적 메시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무역 적자로 거론됐던 게 자동차 얘기는 뭐 계속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농산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 같은 경우는 벌써 반발 성명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미리 준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농업계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으로서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미국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쌀이라든가 쇠고기 추가 개방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내적으로 이 농업계와 협의가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부 논란을 조정하는데도 상당한 협상력뿐만 아니라 시간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게다가 지방선거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농산물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 측은 뭐 기회를 잡았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문제는 뭐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 세탁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을 함으로써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종합 패키지로 세이프가드도 세게 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5년 만에 거론된 거라 이게 사실상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것도 실은 좀 더 지켜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탁기 문제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산 세탁기를 월풀이 타겟으로 해서 미 상무부에다 제소를 함으로써 시작되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는 중국산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미국에 수입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하는 모든 국가 제품을 다 다루기 때문에 삼성이나 이제 LG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진 거고요. 네. 삼성으로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일찌감치 발표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다가 땡큐 삼성이라는 메시지까지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삼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어떤 무역 제재가 가해진다고 그러면은 굳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무역 규모라든지 전체적으로 서로 윈윈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교역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교수님께서 이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그 통상당국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 액면으로 가지고 수출 무역 수지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가 불리한데 네네. 실제로 교역을 통해서 국내에 떨어지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계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미국을 설득하더라도 설득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정부에서는 사실 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액면 가치의 그 무역 수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미국 측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몇 차례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이폰을 예를 드셔서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폰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 80%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가져가고 중국은 5%밖에 안 된다. 이런 비율을 들면서 실질적인 이익이 오고 가는 거를 사실 지금 당면한 협상도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거 가장 합리적으로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당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좀 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사실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무역 수지를 계산을 해서 상대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게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뒤지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WTO나 OECD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교수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라도 당장 FTA를 둘러싼 준비 과정이나 여러 가지 대응 원칙 같은 것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챙길 건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세적으로 나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챙겨라 이런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대응 전략 교수님 제안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협상의 전략을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받아낼 건 받아내겠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협상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정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괜히 미국을 자극해가지고 협상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나 철강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도 역시 이들 부분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가 80%가 이들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측의 어떤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한다면야 미국이 협상을 하자 그러면 당당하게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도 오래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국민들한테는 떳떳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익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지만 끝으로 안보와 경제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는 사업가이고요. 경제적인 협상가, 경제적인 전략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백악관 안보 라인들이 통상을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보 이슈가 사실은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한미 FTA 문제를 조금은 복잡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안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같이 묶어서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그런데 안보 문제는 미국도 경제 통상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런 거를 한반도 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FTA 통상 문제가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심기를 매우 상하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네. 결국은 미국도 소프트 파워 또 소플트 디플로머시를 해가지고 네네. 이런 연성 외교 역량을 매우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통상 라인과의 어떤 그런 협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 안보 라인에서도 이런 통상 개념을 좀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도 하면서 전반적인 패키지로 우리가 한미 관계를 보다 더 건강한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패키지로 압박하는 미국, 우리도 역시 패키지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 정인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이슈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문자메시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경제, 통상, 무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죠.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공감사전 주제 역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자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국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무역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동종 물품 혹은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국내 사업의 보호를 위해서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 기업의 세탁기와 같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유리한 고지로 끌고 가기 위한 협상용 카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15년 만에 첫 번째 케이스로 한국과 중국의 가전제품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역, 이익을 둘러싸고 참 복잡한 관계들이 오고 가는데요. 세이프가드, 자국민을 보호하느라 혹은 다른 나라의 이익은 침해하는 참 모순적인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한미 FTA,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연휴 보내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권서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수도권에서만 있었는데 너무 기니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잘 지내긴 했습니다. 어쨌든. 네. 이 긴 연휴에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뉴스 얘기는 가족들끼리도 또 계속 나누던데요. 다주택자 관련된 빚 결과가 조사됐네요. 300조 원이라고요? 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622만 명 수준인데요. 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이들은 132만 930명, 그러니까 2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산 이들 5명 중에서 1명은 다주택자라는 건데요. 이러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빚은 292조 원에 달했고요. 이들이 진 빚은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2억 2천만 원 꼴이었습니다. 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4,403만 원, 그리고 1인당 연평균 원리금 상환 추정액이 2,755만 원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은 62.6%에 달했습니다. 이 DSR이라는 거는 연간 추정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 금액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네.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의 한 63%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3건 이상 보유한 이들은 31만여 명에 달했고요. 이들의 DSR은 80.2%를 훅 높아집니다. 또 주담대 보유 건수가 5건을 넘으면 DSR은 100% 이상이 되는데요. 네. 연간 소득으로는 이제 원리금 상환을 좀 붙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실제 주담대 보유 건수가 많을수록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소득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주담대 한 건을 보유한 사람은 빚이 1억 3,182만 원이지만 11건 이상 보유한 사람은 7,911만 원으로 8배 정도 많은데 네. 1인당 평균 연소득을 따져보면 한 건 보유자는 4,136만 원, 11건 이상 보유자는 5,011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도 안 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 끼고 이제 대출받아서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가계부채 대책 나오면 아마 이런 다주택자들은 거의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투자 차익을 노린 대출이 많다 이런 거군요. 가계부채 대책에서 다주택자들 대출 어려워지는 것, 이제 신 DTI 도입 때문이죠. 이거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네, 몇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 가계부채 대책이 아마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계속 보도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예고성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존 DTI에서는 갚아야 할 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담대를 포함한 여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신 DTI에서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을 해서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DTI가 40%가 적용이 되고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데 DTI의 분자인 이 원리금 상황이 커지면 DTI 비율 자체가 올라가니까 네.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부모인 소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해서 반영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 중이거든요. 예. 이렇게 분모는 늘어나고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늘어나니까 이제 사실상 추가 대출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이 밖에도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한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보통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0년에서 한 30년까지도 되거든요. 그런데 15년 정도로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DTI 산정 때 연소득 대비 매년 이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부는 계속 이 주택도 분배의 방향으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금수저 수저 논란 이제는 익숙한 말이 됐는데 미성년자들 중에서 주식 부자들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만 나이로 18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인데요. 지난달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집계를 해보니까 한 1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식 평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미성년자 주식 갑부도 10명에 달했는데요. 누가 이렇게 미성년자 중에 최고 주식 부자인가 봤더니 임성기 한미 사이언스 회장의 손자녀들이 1위부터 7위까지 휩쓸었습니다. 네. 임 회장은 지난달에 5만 7천여 주 정도 임직원에게 증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손자녀들은 한미 사이언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난 2012년에 주식을 증여를 받았거나 회사의 무상심주를 취득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임 회장의 친손자인 14세인 임모군인 경우에는 주식 보유액이 617억 원에 달해서 1위를 기록했고요. 네. 다른 손자는 6명은 똑같이 602억 원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창수 GS 회장의 친인척인 16세의 허모군과 13세인 그의 동생이 각각 548억 원, 217억 원어치의 GS 주식을 보유해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정말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말이 와닿는군요. 한국이 최장 연휴를 즐기는 동안 해외 금융시장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문을 안 열었는데 해외 시장 동향 보통 연휴 끝난 첫날 반영할 텐데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네, 해외 금융시장이 사실 그동안의 악재의 연속이었다면 내일 이제 오랜만에 맞이하는 금융시장 개장 좀 불안할 텐데요. 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작년까지 쭉 보면 추석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대체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석 징크스다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긴 연휴 동안에 보니까 해외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일제히 올랐는데요. 특히 이 연휴 기간에 미국의 3대 증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주말이죠. 이 6일에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요. 또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도 5일 연속 오르다가 6일 하루 조정을 보인 정도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면 대만, 일본 지수 5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국경절과 중추절 겹쳐서 휴장했지만 홍콩 증시는 또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이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투표가 90%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이 스페인 국제금리 급등하고 주가 하락하고 이러긴 했는데요. 이게 유럽 전체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FTSE 100 지수가 2%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외 증시 호조가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일단 미국의 연준이 우리 시간으로 12일에 이제 9월달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10일이고 18일부터는 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립니다. 북한이 이런 기념일 전후로 또 도발을 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좀 리스크이긴 합니다. 예, 결국은 이 금리 그리고 안보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할인 행사 좀 많이 열리나요? 네,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이제 정부 주도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이제 온라인 할인 행사인 사이버 핫데이즈 이런 걸 실시를 합니다. 네.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되는데요. 매일 할인 품목이 다릅니다. 10일에는 패션데이라서 이제 패션 잡화 할인하고요. 11일에는 가전제품 할인하는 디지털데이고 12일에는 화장품 할인하는 뷰티데이,
13일은 생활용품과 식품 할인에는 리빙데이입니다. 네. 참여업체 보니까 패션데이 17개사, 디지털데이 16개사, 뷰티데이 15개사, 리빙데이 20개사 이런 정도인데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료 배송, 무이자 할부 기간 확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도 제공하니까 이 기간 노려보시면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중소기업 이야기,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상공인들도 관심 가져볼 만한 뉴스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은 좀 근사하고 약간 생소한 개념이지만 다양한 소통수단과 연결수단이 된 스마트폰 떠올리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다 들어있는데 좀 제조 공장, 생산 현장, 중소기업에도 이런 것들 적용한다면 훨씬 품질도 그렇고 운영이나 비용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가질 텐데요. 이미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소개하면서도 이야기가 4차 산업혁명을 소개하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현실에 좀 적용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은 굉장히 온도차가 심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낙수 효과도 잘 못 누리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운영과 비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기술 그리 어렵지 않게 적용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분야의 솔루션과 여러 가지 기술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테크 프렌드의 김정혁 대표 전화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혁입니다. 네. 예. 사실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좀 아예 사람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움직이는 이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중소기업들은 이제 대기업과 달라서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은 네. 대기업 쫓아가기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거대한 대기업 쫓아가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중소기업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를 네. 구축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수 중소 제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발주에 의해서 물품을 제조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이라는 혁신적인 시도보다는 네. 현재 제품 생산과 납품으로 매출을 유지하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시도하는 것은 너무도 멀게 느껴지게 되죠. 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는 이러한 중소제조업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원자재 투입부터 납품까지 또 공장 전체를 데이터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네. 또 생산 지시와 관리를 하면서 납품 과정까지 모든 공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공장 개선 요소를 발견하게 하고 또 품질 요구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입니다. 예. 또한 이제 높아지는 인건비 또 고객사들부터 품질 요구 네. 또 계속되는 납품 단가 경쟁이 지속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조업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네네. 민간합동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을 발족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비록 이제 이러한 지원을 받더라도 중소 제조업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또한 앞으로 경제 사정이 좀 고려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많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참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주문 그리고 생산해서 다시 납품 이런 과정들이 지금은 매출을 유지하는 데만 있는데 이게 개선되면 그게 다 중소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나. 결국은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인터뷰에서 대표님이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 한국의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중소제조업 대표님들은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방송 듣는 분들도 많으세요. 힘들어하신다고. 예. 주변에 몇몇 기업을 방문해서 보면 뛰어난 인재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에 가려고 하고, 네. 또 이러한 인재들을 또 잡기 위해서는 또 임금 비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객사는 계속해서 또 고품질의 납품 비용을 낮추려 하고 또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시장에서 도태될까 하는 그 두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네. 원자재에서 투입해서 또 납품까지의 모든 공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면서 네. 품질 관리는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생긴 제품은 어디서 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이용해서 공정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예. 또한 그 조직 내에서도 의사소통 또한 개선이 되고요. 네. 이제 수기로 그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작성하다가 네네. 뭐 착오가 생기거나 또 빠지고 이러는데 네.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죠. 네. 그 모든 공정은 그 데이터로 해결하고 또 이 결과를 데이터로 남겨 기록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고 또 이를 정확하게 납품하고 또 재고 비용도 그 계산하게 되죠. 예. 결국은 지금은 좀 수기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런 방식의 중소기업 현장이 완전히 데이터를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작업하게 될 경우에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특히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숫자로 얘기하면 훨씬 더 오류도 줄어들 텐데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뭐랄까요?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지원하는 회사를 뭐 이렇게 유지해 오셨어요. 이 네네. 스마트 팩토리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던데 어떤 일을 해오신 건가요? 네, 저는 그 87년에 한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네. 그 모두가 어렵다는 그 98년도 IMF 상황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네. 설립 당시부터 저는 IT를 이용해서 중소 제조업의 혁신을 그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솔루션을 제공해 왔는데.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네네.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애국자다. 예. 네네.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소 제조업의 전사적인 모든 활동에 네.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제조 환경과 또 품질 개선 또 원가 절감을 통해서 또 글로벌 경쟁력에 특별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네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하면서 또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게서 문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제조업종이나 또 전자제조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문의 대부분은 어떻게 적용할까 아니면 또 비용이 얼마나 드나 뭐 이런 건데 네. 저희는 그래서 그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네. 고객의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 그 스마트 팩토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 솔루션은 이제 전체 공정에 대한 생산 모니터링이나 또 생산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 원자재의 습도 아니면 공정의 온도 설비 컨디션에 대한 모니터링 등 네. 공정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났는지 뭐가 발생했는지 또 실시간 품질 검사를 통해서 품질 예방 또 불량 관리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한 생산성 분석과 설비에 대한 효율을 네. 높여서 공정의 개선점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생산성이 뭐 20% 이상 향상되고 또 불량률도 한 30% 정도 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내년에도 이러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요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4차 산업혁명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그 시장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R&D나 네. 어떤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뭐 방송 듣는 저희 이 중소상공인 분들 또 제조업에 계신 분들 문자 많이 평소에 보내주시는데 데이터로 쉽게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온습도까지 통제해서 관리한다고 한다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재료, 매출, 뭐 여러 가지 메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지금 중소나 영세 상공인들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마치 이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영세 이런 곳에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부도 좀 나서서 이렇게 폭넓게 다 좀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솔루션은 그 중소기업일수록 네네.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네. 또 비용이 부담되어서 시도조차 안 하는 제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기업도 많은데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통해서 중소 제조업을 그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그 정부에 좀 바람이 있다면 또 좀 더 많은 좀 예산의 증액, 네. 그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중소 제조업이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비용이 들여서 이제 적용한 기업에게는 무언가 좀 다변화된 그 인센티브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정부의 네. 지원 정책 네. 확장될 것이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은 중소 제조업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그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 정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 국민의 대부분이 고용돼 있는 곳인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이버테크 네네. 프렌드의 김정혁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생생 장바구니 시간입니다. 추석 전에는 추석 차례상, 여러 가지 또 성수품들 물가 알려드리고요. 정보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정보 유용하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추석 끝나고 여러 가지 물가 동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 네. 집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집에 잘 다녀오셨군요. 예, 집이라는 네. 곳처럼 이렇게 좀 푸근하고 마음 편안한 여러 가지 생활 정보들 늘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추석 끝난 직후인데 물가 동향이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기년휴가 끝나고 나니까 먹거리 물가도 눈에 띄게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니까 채소를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채소 재배하기에 좋아져서 가격이 이것저것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추석 전부터 말씀드렸던 시금치, 적상추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망이나 양배추, 무도 이것저것 다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청피망 같은 경우는 강원 지방에 이어서 전라도의 광주와 고창에서도 가을 재배분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양배추도 강원도에 이어 중남부의 서산, 봉화에서도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재배 지역이 확대되고 기상 여건도 좋아지면서 양배추 크기 더 커지고 속도 묵직하게 꽉 차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겨울 나려면 이 채소들, 식물들, 많이들 먹어라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셨는데 이제 네. 좀 가격이 싸지고 있네요. 가을이니까 가을무, 가을배추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여름무는 약간 뭐랄까요? 푸석하다고 할까요? 좀 네. 예, 깍두기를 담궜다가 낭패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가을무, 네. 가을배추 나오죠? 어떻습니까? 가을무, 가을배추 딱 김장철 즈음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살짝 이르지만 네. 빠르면 보름 후 10월 말부터 11월 초 정도면 많이 유통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고랭지 배추와 무도 가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특히 무는 이 재배 면적이 작년 9월과 비교했을 때 7% 증가하면서 이 작황도 양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연휴라서 가격 조사는 실시해야 하진 않았지만 네. 제가 오늘 가락시장에 거래된 무의 평균 도매 가격 확인해 보았거든요. 네. 무 상품이 18kg에 12,500원 선으로 일주일 전보다 33%나 하락했습니다. 한 개에 1,300원 정도로 이 도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소매도 다음 주 정도면 이런 하락 추세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까지 연휴인데 따로 나와서 이렇게 가격 조사까지 하셨군요. 한번 살펴본 건데. 예, 아니요, 네. 좋습니다. 예. 무, 배추, 이 가을, 겨울 맞이할 때 드시면 건강에도 좋은 뭐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대표 채소니까요. 많이들 애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좀 떨어진다라는 소식 전해줬고요. 10월이나 가을에는 좀 풍성하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품목들도 있죠. 예, 좀 아쉬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날이 추워지면서 이 감자랑 고구마 떠먹을 때가 오고 있는데 감자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통되고 있는 고랭지 감자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5%나 감소해서인데요. 가뭄이나 집중호우 같은 게 올해 많이 겹쳐서요. 9월 수미 감자의 상품 도매 가격이 20kg에 34,400원대로 지난해 동기나 평년 동기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10월 한 달 동안은 감자 가격이
가격이 평소보다는 좀 비싸겠고요. 또 감자 외에 오징어도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9월까지 이 누적 생산량이 평년보다 40%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하고 있는데요. 날이 곧 쌀쌀해질 텐데 이 구워 먹을 오징어, 쪄 먹을 감자 가격이 올라서 참 아쉽습니다. 예, 자, 수미감자. 과자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하얀색 과육을 갖고 있는 흰 감자, 네, 수미감자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감자종이에요. 예, 지금 들으면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과자 이름이 먼저 떠올라서. 예. 네. 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명절 음식, 또 올라갈 때 이 자식들한테 막 부모님들이 싸주시기도 하고요. 좀 네. 기름진 것들이 많잖아요. 이 집에서 먹어야 될 텐데, 이거 보통 방법이 다 노하우가 있긴 하던데, 좀 특별한 노하우 있나요? 남은 재료들 좀 활용할 만한 이 요리 간단하게 그런 전해드리자면요. 네. 먼저 금방 상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먹어야 하는 나물류는 아이들이 안 먹어서 속도가 안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나물에다가 고기를 섞어서 주먹밥이나 김밥 만들어주시면 친근한 음식이기 때문에 잘 먹고요. 네. 잡채나 비빔밥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튀김 이런 거는 김치와 함께 전골찌개에 함께 넣어 드시면은 느끼한 맛도 없애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예,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나물, 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서 네. 나중에 정말 처치고 한 3번까지 구워지는 경우를 봤는데요. 프라이팬 위에서. 예, 맛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고기를 섞거나 김밥 같은 다양한 퓨전 음식을 좀 해 드시면 좋고 튀김은 김치와 함께 전골찌개 이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송편도 고민이에요. 송편을 예전엔 빚었지만 요즘은 많이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송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자면 배부르고 물리고 해서 안 먹는 송편은 마탕으로 가볍게 만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고구마로 주로 해먹는 그 마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마탕이 정말 초간단 요리라서 금방 만드실 수 있는데요. 네.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송편을 노릇하게 구운 후에 그 위에 꿀과 깨 구운 견과류 정도만 가볍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콩으로 만든 송편 있잖아요. 네네. 콩송편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마탕으로 해 먹으면 꿀이 들어가니까 콩 싫어하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집에 꿀이 없으면 후라이팬에 물이랑 설탕, 올리고당 이런 거 섞어가지고 시럽이 될 때까지 약불에서 끓이면 이 송편에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 회사 근처 식당에도 고구마 마탕 이 간식용으로 내놓으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송편 이거 요즘 좀 처리 곤란이었는데. 네. 예. 이렇게 마탕을 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남은 과일, 채소, 송편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처리할까 곤란할 텐데요. 송편, 마탕도 있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탕수육도 가능하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제 소진할 수 있는 요리를 하나 더 하자면은 송편 탕수육이 있어요. 네. 소스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구운 송편을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소스에 넣을 야채, 양파나 당근 이런 것과 사과 같은 과일을 취향껏 마음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썰어서 살짝 볶은 후에 물 1컵과 간장, 설탕, 식초를 각각 2스푼씩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싱겁다면 간장을 더 넣어주시고 덜 새콤하다 하면 식초를 넣어주시면서 맛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네. 소스가 끓으면 이 농도를 위해서 전분가루만 살짝 풀어서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네. 난이도가 살짝 있지만 확실한 장점이 남은 채소, 과일 한꺼번에 다 소비할 수 있고 네. 단맛이 좀 질렸다 싶을 때 새콤달콤한 맛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자, 이 사과, 채소 취향에 따라 마음껏 넣으시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예, 지금 이 연휴 마치고 오늘 서울로 올라오시는 애청자분들도 있는데요. 다들 머릿속에 저 트렁크에 실려있는 차례 음식 어떡하지 고민하실 텐데 예, 마탕도 가능하고요. 탕수육도 가능하고 전골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요. 예, 자, 한글날이거든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여러 가지 농식품 또 수산물 음식 얘기 많이 하는데 순우리말 네. 관련된 소식 하나 있다고요. 예, 군 입질이라고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소개해드릴까 해요. 군입질이요. 군것질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흔히 끼니 다 먹고 거기다가 과자 같은 거 이거저거 먹으면 군것질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비슷한 말인데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배고픔을 간단한 음식으로 대체할 때 군입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긴 명절인데 고향도 못 가시고 취업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분명 바쁘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군입질하지 마시고 식사 꼭 챙겨 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왠지 브런치라는 말보다 군입질이 더 와닿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106님, 세이프가드 해봐야 품질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 미국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십니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휴 여독 잘 푸시고요. 또 희망찬 하루 여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